1980년 5월 16일 미국 미네소타 메리스타운은 8살 딸 베스와 함께 미용실을 찾았다. 곧 필리핀으로 선교 활동을 떠날 예정이었고 출국 전 마지막으로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였다. 이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모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FBI까지 동원되었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실종 사건. 절망이 깊어지던 납치 3주째. 메리의 남편 얼브 스타우 목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빠. 소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딸 베스였다. 그러나 이내 뒤어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이 아이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었다. 15년 동안 쌓여온 광기와 집착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날 메리와 베스는 미용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30대 남성. 그는 자연스럽게 접근하더니 베스의 옆구리에 총구를 들이밀었다. 소리 지르면 내 딸을 죽이겠다. 메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남자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운전해. 남자는 총을 쥔 채 운전석에 올라탔고 메리는 핸들을 잡은 채 온몸이 떨렸다. 도망칠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중 교차로에서 경찰차가 보였다. 이때가 기회였다.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남자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총구를 베스의 옆구리에 깊숙이 밀어넣으며 경고했다. 신호를 보내면 내 딸부터 죽일 거야. 메리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경찰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차는 어딘가를 향해 계속 달려갔다. 한참을 달린 차는 외진 곳에서 멈춰섰다. 남자는 총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메리와 베스에게 명령했다. 내려. 그는 모녀의 손과 발을 결박하더니 트렁크를 열고 그 안으로 밀어 넣었다. 트렁크 문이 닫히는 순간 메리는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외쳤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사방이 어두웠고 숨이 막힐 듯한 좁은 공간. 그녀는 절망 속에서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트렁크가 열리자 메리와 베스는 강제로 끌려 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범인 밍의 집.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납치를 위해 미리 준비된 감옥이었다. 밍은 모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작은 옷장 안에 밀어 넣었다. 어른이 발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는 좁은 공간. 어둡고 답답한 곳. 조용히 있어. 옷장 문이 닫혔다. 그 순간 메리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범죄였다. 이곳에서 모든 결정권은 오직 그에게 있었다. 언제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언제 용변을 볼 수 있는지, 심지어 언제 말을 할 수 있는지까지.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메리는 이제 인질이 아니라 그의 지배 아래에 놓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을 걱정할 수 없었다. 딸 베스가 있었다. 그녀는 베스를 지키기 위해 어떤 굴욕도 참아야 했다. 어느 날 밍은 메리를 옷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식탁에 그녀를 앉히더니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넌 내 아내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밍은 15년 전 메리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1학년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밍은 메리가 본인에게 학점을 낮게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고 15년 동안의 그 뒤틀린 앙심이 이렇게 폭발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에게 이 관계는 납치가 아니라 증오와 사랑이었다. 그가 원한 것은 절대적인 통제와 지배였다. 내가 날 사랑할 때까지 우린 여기서 함께 할 거야. 밍은 심리학적으로 망상형 스토커이다. 즉 상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으며 거부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통제형 범죄자이다. 상대방을 철저히 지배하며 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조작하려 했다. 게다가 전형적인 과대망상과 피해의식도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본인 실패의 원인을 오로지 상대에게 돌렸다. 그는 15년 동안 메리를 향한 광적인 집착을 키워왔고 결국 현실에서 그녀를 자신만의 세계로 가둬버린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밍은 모녀를 가족처럼 대하려 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이면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총구 아래의 일상이었다. 한 번만 더 도망칠 생각하면 내 딸부터 죽일 거야. 메리는 생각했다. 언젠가 탈출할 기회가 올 거야. 그때까지 버텨야 해.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탈출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납치된 지 50일이 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메리는 감시 아래에서 민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가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한 장의 영수증, 거기에는 밍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메리는 빠르게 눈으로 그 주소를 외웠다. 그리고 베스에게도 속삭였다. 이 주소를 기억해. 절대 잊으면 안 돼. 이제 그녀는 탈출할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납치된 지 53일째 되는 날, 밍은 출근을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메리와 베스를 작은 옷장 안에 가두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메리는 옷장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벽에 박혀있던 못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걸 뽑으면 옷장을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베스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만약 실패하면 밍이 우릴 죽일 거야. 그러나 메리는 단호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린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해. 그리고 그녀는 손을 뻗었다. 메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못을 잡아당겼다. 하나, 둘, 세 개의 못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메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집 안을 뒤져 전화기를 찾았다. 그녀는 경찰서 번호를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 속에서 경찰차 뒤에 적혀있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신속하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는 메리 스타우입니다. 납치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메리는 베스를 데리고 다시 옷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10분 후 문이 부서졌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 그러던 중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외침. 경찰이다. 문을 열어라. 쿵 쿵. 강철 같은 소리가 울렸고 마침내 문이 부서졌다.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메리와 베스는 53일 만에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경찰이 집 안을 수색했을 때 밍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불과 몇 시간 전 누군가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도망쳤다. 경찰은 즉시 미네소타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다. 그가 사용할 법한 지인들의 주소와 그가 운영하던 전자기기 수리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밍은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친구조차 그를 반기지 않았다. 넌 지금 전국 수배 중이야. 제발 꺼져. 결국 밍은 갈 곳을 잃고 자신의 전자기기 수리점으로 돌아갔다. 거기라면 잠시나마 숨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경찰이 그곳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새벽 3시경 밍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목표가 포착됐다. 출입문을 봉쇄한다. 그리고 몇 분 후 밍, 두 손을 들어. 넌 체포됐다. 경찰이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밍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메리가 나를 배신했던 거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있었다. 메리는 자신을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경찰은 그를 강제로 바닥에 눕혔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럴 리 없어. 메리는 나를 사랑해. 그러나 이제 그의 관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재판이 열렸다. 메리는 법정 증언을 위해 다시 한번 범인의 앞에 섰다. 그러나 밍의 눈빛은 여전히 메리를 따라다녔다. 그는 피고석에서도 집착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밍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메리에게 돌진했다. 내 것이 되어야 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밍을 제압했지만 메리는 가까스로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 영원히 남을 흉터.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15년 동안 이어진 집착이 남긴 흔적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밍은 총 7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메리를 죽이기 위해. 그러나 그 시도마저 실패했다. 청부업자는 경찰에 정보를 넘겼고 결국 밍은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집착은 정말 끝난 걸까? 밍이 감옥에 갇힌 후 메리와 베스는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했던 대로 필리핀으로 떠났다. 그러나 메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와 지배를 위한 범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스토킹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범죄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밍이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